자, 요즘 북한 해커들의 몸값이 100억 원을 넘기네. 오? 들어보셨나요?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 토큰 도난해가지고 보통 대학은 4년제잖아요. 이 친구들은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2, 3년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까지 쌓고 6천여 명의 소니 임직원들의 연봉 내용부터 시작해서 개인 정보들이 유출된 거예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화두는 바로 해킹입니다. 작년 한 해 약 20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쓸어 담으면서 전 세계 보안망을 무력화시킨 그들, 바로 북한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북한이 세계 최정상의 해킹 실력을 보유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함흥 컴퓨터기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인재들을 양성했고 또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김흥광 박사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까지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함흥컴퓨터기술대학에서 사이버 요원들을 가르치다가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김흥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장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안보 대표 전문가이십니다. 육군 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박동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박동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생도들에게는 현대전쟁 그리고 사이버전 전략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가장 핫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즘 북한 해커들의 몸값이 100억 원을 넘긴대요. 100억 원을 넘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예요, 교수님? 이게 딱 100억 원 몸값 이러면 우리가 요즘에 IT 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몸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시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현상금이 100억이 넘는다 이 얘기예요. 다행이다. 현상금? 현상금이요. 잡으면 100억 원. 그렇죠. 북한 해커 잡으면 100억 원. 범인이구나. 예.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현상금이 100억인데 인 거예요? 림종혁이라는 인물이에요. 림종혁 동무. 예.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라자루스 예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안다리엘이라는 조직에 소속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안 되네. 미국 캔자스 병원 이런 데 컴퓨터 시스템에 돈을 유기하는 랜섬웨어를 유포해가지고 약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챙겨요. 그리고 그 자금을 사용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미국 방위산업체, 항공우주국, 나사 등 다양한 기관을 또 해킹하는 정보를 빼내는 활동을 해서 미국에서 현상금 1,000만 달러를 이제 건 거죠. 그 하나로 얼마죠, 그러면? 140억이 지금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진짜 화났나 봐요. 나사까지 어떻게 돌리나요? 나사까지?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상금이 140억 정도 할 만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많은 뭐 최신 무기라든지 뭐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핵심 기술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는 거 보면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인물은요. 이 사람은 이제 해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제 우리가 탈취한다고 많이 하는데 이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번 외화를 북한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세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인물은 심현섭이라는 인물인데 은행가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은행가.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암호화폐를 세탁해서 달러로 전환시켜서 북한 정권에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현상금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죠. 엄청난
그 금액의 몸값이 걸려 있습니다. 은행가라고 부르지만 돈 세탁 전문가로 읽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 이렇게 해커들이 몸값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액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스트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북한이 해킹으로 가져간 돈이 거의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누적 수치는 거의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인 값이 오르내리면 그 액수도 오르내리겠죠? 그러네요. 예. 그럼 요새는 조금 손해를 봤겠네요. 아, 그렇겠죠. 전문가니까 또 비쌀 때 팔겠죠. 또. 아, 예, 저도 팔고 저도 잘하는구나. 전문 지식 가지고 하니까. 예,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 네. 미국에 갑자기 이렇게 북한 해커들의 몸값을 높이겠느냐? 그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현재도 위험하지만 미래 더 큰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북한 해커들에게 위험하다고 보겠느냐? 그거는요. 2020년부터 김정은이 국방 분야, 그다음에 사이버 이제 활동에서 이제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발 창조형으로 하라. 개발 창조형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핵무기, 새로운 미사일, 새로운 사이버 전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두려운가 하면요. 이미 국제사회에 널려져 있는 많이 배포돼서 쓰고 있는 그런 코드는 두려울 거 없어요. 이미 다 방어 방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의 개발 창조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공격 코드가 있다.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3나 각종 뭐 백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건 기존에 나온 공격 코드에 대한 거고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패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김은가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번 더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북한이 이런 암호화폐를 탈취하는데 이러한 횟수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탈취한 액수도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거죠. 고도의 기술을 지금 사용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방식을 여기다 넣어서 그다음에 아주 고효율적인 거예요. 이거를 성공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엄청 막대한 거죠. 그래서 야, 은밀하고 더 과감하게 공격하고 있고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주의가 크게 필요한 창의적이면 잡기 힘들어요. 너무 창의적이니까. 지금 규모가 억도 아닌 조 단위 상상 초월인데요. 네.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들어보셨나요?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 토큰 도난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비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최근까지 발생했던 북한의 공격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그 배후로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가 그 배후로 지목된 거죠. 라자루스. 예. 라자루스 그룹은 어떤? 예. 라자루스 그룹. 북한 내부에서는 전혀 몰라요. 라자루스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모른다. 네, 주민도 몰라요? 모르고. 몰라요. 사이버 요원들도 미국이 불러주는 이름이다 보니까 다른 미국이 우리를 라자루스라고 국제사회가 불러주는구나.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미국이 이제 보았을 때 왜 라자루스라고 붙었는가. 이게 성경 속에 나사르라고 하는 이거 죽었다면 또 살아나고 존재를 말하는 건데 죽다 살아난 사람. 예. 성경책에 부활하는 사람. 예. 근데 이 라자루스 그룹이 이제 만든 코드는요. 우리가 패치해가지고 다 클린업을 했는데 또 살아나요. 다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지운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라자루스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기반 시설 이걸 공격하는 팀이 있고 국제 금융망을 공격해서 돈을 훔쳐가는 데가 있고 과학기술, 첨단 국방기술 이런 걸 손쉽게 훔쳐오는 팀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라자루스 그룹은 이제 180부대라고 그 국제 금융 공격망에 아주 손꼽히는 이런 공작팀이죠. 원탑.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털었다고 해도 이거 현금으로 바꾸는 거 그것도 별도로 다른 일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깡을 현금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저 북한은 역사적으로 이제 훔친 코인을 그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로 이거를 못 찾게 하려고 수천만 개로 찢어가지고 송금을 쪼개서. 합니다. 수천만 그래서 개. 그 MC님한테 이제 코인을 송금을 해버리면 MC님이 지갑을 오픈해 줘야지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코인을 훔친 코인을 막 찢어서 나누는 거죠. 0.00001 정도 코인을 보내주고 그래서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우회해서
나온 걸 이제 섞어가지고 다시 빼가는 거죠. 아, 이거 계좌를 여러 개 쪼개서 나눠서 하는 거는 주가 조작범이랑 수법이 비슷한데요. 아, 나쁜 거는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추적 네. 못 하겠네요. 오. 불가능 수준. 예, 불가능하죠. 그렇죠. 입금과 출금 이게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출처를 불명확하게 해서 이게 탈취된 금액인지 탈취된 암호화폐인지 모르게 결국에는 이제 해커가 원하는 깨끗한 지갑에다 다시 돈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매개하는 이제 믹싱 회사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믹싱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믹서기 생각하잖아요. 그 믹서기. 생각하시는 거. 네. 저는 믹싱 아침에- DJ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 믹싱 이게 DJ. 갈고 섞고 그래서 결국에는 탈취된 거 그다음에 사실 깨끗한 코인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 나가고 예, 예. 사람을 여러 사람 거치고 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제 정부 기관도 있고 네. 이런 추적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그걸로 자금 세탁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코인이 있고 달러가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제 또 그것도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우, 아까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네. 그 은행가라고 말했던 네. 사람들이 이런 믹싱에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에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이제 세탁하는 방법에서 하나 이제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북한의 자금 세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해킹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1억 6천만 달러, 하나 약 2,336억 원 정도죠.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6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9천억 원이죠. 불법 경로로 빠져나간 거예요. 와. 북한 해킹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법으로 획득한 코인을 빠르게 이제 이거 현금화. 현금화시키고 그걸 또 보내는 거, 요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숨기는 기술력도 좋아지고 꾸준한 개발 창조를 통해서 속도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 돈을 숨기는 기술이 이 정도라면 정보를 노렸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미국 영화사 해킹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2014년에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날에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이 인터뷰에 쏠렸어요. 예.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을 영화는 아니에요. 그 할리우드 영화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대형 영화사인 그 소니가 만든 거기도 하나 그게 삼류 영화라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표현했거든요. 아, B급. 예, B급 영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을까? 이게 이제 그 큰 포인트인데 대형 영화관에서 사실 개봉해야 되는 건데 대형 영화관도 아니고 조그만 독립 영화관에서 소규모 극장에서 개봉하는 그런 사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독립으로. 말에. 그리고 원래 개봉하기로 했던 때보다 더 늦게 또 개봉하고 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되고 약간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왜 그랬을까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 B급 영화가 이제 2014년 6월 12일 공식 예고 영상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원래 정확히는 2013년에 이미 영화를 이제 제작한다는 일이 이제 얘기가 있었기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의주시. 상당히 예의주시했는데 예고 영상을 딱 보니까 공개되면 안 되겠구나.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해킹을.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해킹.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장혁 씨 2014년이면 북한에 있을 때잖아요. 네. 이 영화 들으셨어요 그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북한에서 이제 해외에서 어떤 영화가 개봉하는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 영화는 예외로 소니 픽처스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욕한다 그러면서 뉴스에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아, 나왔구나. 진짜요. 주민들한테 아예 대놓고 알렸군요. 예, 그렇죠. 북한에 있는 평범한 주민들의 입장이라면 이제 외국에서 우리 김정은 동지를 조롱하는 거는 살짝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 체제 결속으로 또 이용을 했군요. 예. 북한에서는. 혹시 그 홍광 박사님도 이 영화 보셨나요? 예, 제가 여기 있었으니까 봤죠. 처음에 이제 광고가 나올 때 저는 김정은 역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제스처를 할 것인가, 아주 김정은처럼 근엄한 이런 걸 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니까 좀 더 발랄한 연기할 것인가. 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잘 엮여져 가지고 정말 저로서는 뭔가 재미와 함께 어떤 사실성도 잘 녹여냈다 이렇게 생각했죠. 비중적으로. 저는 그렇다 치고
북한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소니가 아니라 뭐 백악관이 만들어도 백악관 공격에서라도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 막아야 되고 그걸 막지 못하면 이 관계 이 부분 사람들은 다 목을 다 내놔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북한이 해외 공간들 통해 가지고 이걸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끝내 이제 소니 픽처스가 했으니까 결국은 이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제 아마 해서 공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첫 항의는 당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영국의 신문 텔레그래프랑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외국 지도자에 대한 암살을 다룬 영화? 이거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한 짓과 같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유엔 주재 북한 대사였던 자성남이 2014년 6월 27일 당시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죠. 그 주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암살을 다룬 그 영화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거. 미국이 그거 하면은 놔두면은 이거는 전쟁.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고 테러. 이거는 또 액트 오브 워라고 하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행위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엄청나네요. 액트 오브 워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전쟁 행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제작과 배포를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북한이 할 수 있는 항의 수준의 최고조의 표현이죠. 그렇죠. 전쟁과 테러로 빗댄 거. 이보다 더 센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쓰죠. 무슨 표현 있나요? 예, 아마 최고 아니면 전쟁인데 최고. 그러니까 전쟁. 뭐 북한 소재로 한 영화가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팀 아메리카라는 영화에서 이제 김정일이 바퀴벌레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지 엄청 예민하게 반응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더 회자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김정은이 아니었으면 뭐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결국에는 2011년 12월에 이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에 오르고 나서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 딱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에 대한 희화와 네. 그다음에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담고 있는 영화. 그러니까 되게 위협을 느낀 거 아니냐라고 당시 이제 분석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014년이면 아직 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을 공고화하기 예.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자기 어떤 집안을 닦아나가기 얼마 안 된 때 14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이 간부들이 그 이상 중륜신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걸 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 영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하면 이거 뭐 그냥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광고를 안 했으면 소니 픽처스가 광고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뭐 북한도 넘어가겠는데 일단 광고한 이상은 이게 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뭔가 이런 액션을 했을 수도 있다. 잘 보는 게 아니라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뭔가 북한 내에서의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을 예. 거라는 말씀이 또 인상적이네요. 예,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죠. 그래서 김정일 때와는 또 다른 북한 내의 반응이 나왔을 좀 수 센 그런 반응을 보이죠.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공식 항의 서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 본격적으로 보복도 했을 텐데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고성 멘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배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예정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개봉을 2주 앞둔 추수감사절 무렵이었죠. 소니 직원들이 컴퓨터를 켰는데 켜자마자 엄청난 메시지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밤 11시까지 아주 친절하게 데드라인까지 시간까지 숙제 뭐 선생님 숙제 내듯이 해킹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털겠다. 너네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라고 경고를 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해킹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GOP라고 해요. 가디언스 오브 피스,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거를 해킹했다고 이제 드러냈는데 GOP. 여기서 이미 경고했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훔쳤고 그거 공개할 거야. 너네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네. 근데 앞으로 가보면은요. 그 경고는 언제 했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성남, 그다음에 김명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경고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영화 제작하고 배포하지 마라.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니는 2015년 이제 1분기에만 약 1,500만 달러를 예산을 편성해요.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금전적 피해액은 직간접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인 거죠. 뭐 그걸 훨씬 상회한다고도 해요. 1억 달러. 두 번째 이제 피해 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미개봉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고 우선 아직 가지고만 있었던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최소 5편의 영화가 정식으로 개봉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온라인상에 공유가 되는 거죠. 어머, 그 북한이 한 거예요? 북한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모르는 미상의 단체가 소니 엔터테인먼트 픽처스를 해킹했고 해킹한 데이터에 미개봉한 영화가 들어있었고 그 미개봉한 영화를 미리 푸는 거예요. 아이고. 북한으로 추정이 되는. 그죠. 전쟁 영화 퓨리의 경우는 거의 100만 회 정도 불법 다운로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와. 그래서 정말 치명적이었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 아주 그쵸. 핫한 영화들 다 이렇게 털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퓨리는 저도 북한에서 봤어요. 그래서 오. 이례적으로 북한에서 미군이 주인공으로 된 영화가 국가 주도로 번역이 돼서 배포가 됐거든요. 아, 예. 몰래 보신 거죠? 북한 북한에서? 주민들한테. 예, 근데 그게 번역이 돼서 뭐 특수 조금 제한된 사람들끼리 보는 데이터가 저도 수집을 해서 봤는데 그게 아마 소니 픽처스에서 다운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 한국말로 번역이 된 자막. 영상을 보신 거예요? 예. 자막 근데 그게 깔리고. 한국 번역이 아니고 북한 북한말. 번역이었던 거죠. 예. 아, 북한 말투로 자막 깔렸어요. 야. 혹시 또 다른 피해가 있었나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공개거든요. 연봉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임원 17명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의 소니 임직원들의 연봉 내역이 공개된 거죠. 저거 진짜 싫잖아요. 우리. 와. 그렇죠. 그 인터뷰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도 거기서 공개되는 거예요. 사실 얘기 안 비밀, 하잖아요. 비밀이에요. 예, 비밀이잖아요. 아, 예민한 그거, 것들까지. 예, 시장가가 있는 건데 프리랜서 직원들의 정보들도 포함돼 가지고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많게는 4만 7천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마지막 또 이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요,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타격. 사실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경영진의 도덕적 타락, 이 사람의 그쵸. 신뢰성이 떨어지면은 엄청 기업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나는 저 제품 안 살 거야, 난 저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오너 리스크. 예, 오너 리스크가 생기는 것처럼 당시 경영진들이 주고받은 은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사생활로 막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거든요. 아. 그 이메일들이 공개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이미 파스칼 소니 픽처스 공동회장,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 스캇 루틴 이런 사람들이 네. 사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셨죠. 겨냥해서 네. 인종차별적인 내용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공개되니까 와, 치명적이었죠. 당시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공개가 됐으니까 그쵸. 회사 타격이 진짜 그렇죠.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이 북한이라고 딱 명시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쵸. 증거 있어요? 실제로 소니 해킹의 여파로 12월 11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소규모 비공개로 시사를 했고요. 이 영화의 개봉이 이제 12월 17일에 전격 취소가 됐죠. 소니는 이틀 뒤 이 결정을 번복은 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대형 체인에서는 또 다른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이제 개봉을 안 해주고 오히려 소규모 극장에서만 이제 개봉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의 FBI가 이 사건을 담당했고 복수의 정부기관과 정보계가 이제 참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었다.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게 발표하고 대응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대응이 이제 FBI가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연휴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왜 사이버가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냐라고 하는 건데 애매해요, 대응하는 게. 우리가 어떤 국제 제재도 그 공격을 받은 만큼에 대한 제재를 돌려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인데 EA.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막상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사이버 아, 맞네. 보복을 할 것인가에 비대칭성이 있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온라인상에 이제 뛰어가지고 이제 유명해졌던 사진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위성 사진 한반도를 찍으면은 남북한의 이제 그 불빛이 밤에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남북한의 차이이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고 북한은 여전히 이제 암흑이다라고 이제 그냥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불빛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불빛이 있는 곳은 사실 인터넷이 다 되고 다 사이버 공간, 우리는 다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연결성을. 근데 북한은 사실 없는 것만큼 그 사이버 공간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공격받을 만큼이 이만큼 있고 미국도 당연히 이만큼 있고 그럼 북한에게 돌려주려고 보면은 공격할 곳이 곳이 없는 거죠. 대상이 없네. 터가 없네요. 사이버 네. 터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물리적 대응도 시사를 해요. 물리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겠다. 진짜요? 그런데- 재래식성 총싸움? 그런 것도 말은 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거에다가 그걸 그러시-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죠. 어렵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적인 뭐 경제 제재 하겠다 해서 거기까지 이제 되는 게 이제 보복 제재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서 경제 제재를 시행했군요. 그쵸. 뭐 그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일 예. 수 있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특히 미국이 북한 사이버 역량과 그 전력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위험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깨달은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 전까지 북한이 좀 소규모의 사이버 부대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정찰 총국에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6천 명으로 키우거든요. 그래도 미국은 그에 대해서 전혀 그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니 픽처스 공격한다라고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 못 막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세네, 이게 되네.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북한 사이버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 전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고 가장 그 뛰어난 해커들에 대해서 이제 서치라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해킹 단체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해킹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맞아요. 너무 만만히 봤네요. 지금부터 북한의 해커 양성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자, 박사님, 언제부터 북한이 해커 양성을 시작했어요? 이 사이버 부대라고 하는 현재는 정찰 총국 안에 사이버 지도국 제3국인데 이게 2009년도에 이제 정찰 총국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121 부대라고 해서 사이버 부대가 있었죠.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1998년도 2월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98년도. 공산권들은 수학이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하거든요. 키워요. 그러니까 수학과 컴퓨터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이 기술이 있었는데 군 쪽에서 어떻게 키우겠느냐의 암호라든지 비하 통신 그리고 이제 군 지휘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어린 영재들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걔네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가운데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자료를 훔쳐온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컴퓨터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알게 된 거죠. 초기에 배워가지고 와서 배웠을 때는 그냥 뭔지 탐문하는 거고 북한이 이걸 충분히 자력으로 코드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고 창조했네요. 전국적으로 컴퓨터 기술 대학이 2개 있었습니다. 평양 컴퓨터 기술 대학,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 순수 이제 영재만 키우는 대학이 2개 있었는데 함흥 컴퓨터 대학 제가 있던 대학을 교수를 하셨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졸업생은 군에 가는 거죠. 사이버 부대에 가는 거죠. 사이버 부대로. 사실상 사이버 부대. 해킹을 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를 무조건 해킹. 가는 거죠. 예, 그게 93년도에 이제 그 학교가 컴퓨터 기술 대학으로 되고 영재를 키워가지고 중국에서 또 배워오고 그래서 만든 게 98년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언제 키워졌냐는 게 어느 날 갑툭튀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갑툭튀가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역사가 길어요. 깜짝이 아니다. 북한이 해커 양성에 온 영역을 집중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뭐 사실 해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국제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쫙 바뀌면서 사이버 공격의 효과성이 훨씬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은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는데 타격감은 전혀 없어요. 저는 뭐 공격하고 도망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를 찾을 수가 없고 반격당할 위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해킹이라는 이 효과적인 수단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치고 빠지면 되니까. 네. 이런 그 엘리트들만 모였는데 북한에서는 이 사이버 전문가, 사이버 해커 인재로 뽑히는 게
어떻게 그 과정 궁금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들을 이제 평양의 금성 1, 2중학교에 모아서 집중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밀 군사대학으로 불리는 그 미림대학을 비롯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 등에서 이제 사이버 전사로 집중적으로 육성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의 교육 과정으로 길러진 이 사이버 전사들의 상당수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찰총국 산하의 121국, 110연구소 등이 북한 해커의 본산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금성 학원과 금성 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중심으로 모든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 역사나 지리나 화학, 생물 이런 과목은 거의 안 가르쳐요. 컴퓨터, 영어, 수학 요 정도만 가르치거든요. 오로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이과대학 요 세 개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전문 특설 반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은 4년제잖아요. 이 친구들은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북한의 대학은 6개월 교도대 활동이라는 걸 해요. 군사 활동 같은 거를.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좀 고등학교가 빨리 졸업하죠. 17살에 졸업을 하는데 2년 대학을 마치고 딱 졸업하면 19에 대학 졸업까지 끝나는 거예요. 와우. 성인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내가 IT를 전공을 해도 20살에 대학 가서 4년 다니고 군에 2년 다녀오고 나면 26대야 현장에 투입되잖아요. 이 친구들은 20살에 현역에 투입되는 거죠. 와. 전국에 이제 필요한 부서로 파견되는 거고, 이렇게 키워진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2, 3년 일을 하면서 실무 경험까지 쌓고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나쁜 목적이든 좋은 목적이든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요리되는 거죠. 아. 떡잎부터 다른 친구들을 뽑아서 그 공부에 집중시키는 거군요. 아하. 예, 그러니까 북한 사이버 요원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훈련 양성됐냐는 걸 보자면 북한 사이버 부대를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그 모든 팀들 보면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정점에는 조장이 있는데 이 조장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법과 전략, 기술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전투 경험도 있는 사람들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해킹 공격 코드를 아까 개발 창조형으로 즉시적으로 만들면 있어서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장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주 에어린 이제 금성 인류중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에서 속성반 2년 졸업하고 해 연수까지 마친 애들이 그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야 소니 픽처스 공격하자.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공격하려면 그 소니 픽처스 전산망에 뭔가 로그인 암호가 다 잠겨져 있잖아요. 누구나 접근 못 하잖아요. 네네. 암호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 또 시스템 분석해야 되겠죠. 그 운영 체제가 뭐인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걸 다 이 밑에 있는 서포터스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해킹이 위험한 해킹 코드를 만들고 그걸 그 컴퓨터상에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상황들을 봐서 조장의 부상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기술자들은 바로 이 젊은 영재들이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어려야만이 빨리 좀. 기억력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해킹을 짤 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공격 코드가 짧고 센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 친화적인 코드가 아니고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영어 글자로만 돼 있는 딱딱한 이런 걸 짜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어려야 돼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한 5,000개 명령해야 아, 돼요.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습득해야 되니까. 빨라야 되니까. 왜 10대가 중요하냐? 그러한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들 빨리 양성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컴퓨터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남이 하지 않는 거 항상 리눅스밖에 안 쓰거든요. 얘는 계속 리눅스. 야 윈도우즈 그다음 맥 이런 것도 운영체제 너무 편하고 좋잖아. 아니래요. 자기가 설치해서 직접 쓰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야 그리고 좋은 이 보안 앱 이런 거 쓰면 되잖아. 나는 그 보안 앱을 믿을 수 없고 내가 설정한 걸 써야 된다라는 나만 그런 쓰는 생각을 해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예, 덕후. 그러니까 시간도 막 더 들어가고 더 비효율적이어 보이는데도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해킹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위험할 것 같다.
여기가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를 집중해서 막으려고 하고 패치도 만들고 해요. 그러면은 반대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피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또 연결고리를 또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착돼서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구멍을. 10대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을 생각해내고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걸 한다는 거죠. 기특하네. 그러니까 기특한 거예요. 네, 우리 공격받는데 아무튼 잘 터지니까. 이 해킹 얘기를 하니까 정말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의 평가를 넘어서서 국제적으로도 실력을 입증받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들이 많아요. 세계 대회들이. 북한의 이제 대학생들이 그러한 대회에 참가하고 그런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최하는 코드셰프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경연대회가 있는데 북한이 거기에 2013년부터 참가해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22년도에는 김일성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요. 코드셰프 7회 연속 우승했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죠. 또 미국 기업이죠. 해커스라는 기업이 주최한 코딩 경연대가 있는데 거기에 또 김책공대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승했다. 또 그것도 김책공대 또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해요. 북한 학생들이. 나갈 수 있구나, 미국 기업. 네,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경연대회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속에서 안에서.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북한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그럼 대한민국은 잘하냐? 대한민국 정말 잘해요. 지금 화이트해커 양성 뭐 여러 가지 하고 우리나라 IT 기업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프로그램 대회에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성적하고 해킹 대회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뭐 한국 그 연합팀 이런 데들이 데프콘이라는 가장 큰 해킹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최근에는 AI 사이버 챌린지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AI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취약점을 패치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보하는 것까지를 다 모두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큰 대회가 있었는데 그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한 그 팀이 이제 우승도 하고 이런 젊은 학생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도 그런 성인 팀에 또 일부러 또 참여해요. 멤버로. 그래가지고 대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대들도 뭐 잘하고 지금 우리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지만 우리 10대들도 걱정하지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할 것 말씀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장혁 씨도 이런 그 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예, 저도 그 ACM ICPC라고 하는 오프라인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아까 코드셰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대회거든요. 근데 인도 쪽에서 열리니까 인도가 낮에 열리면 그 아시아 나라들은 밤이 밤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참가해요. 그런데 이제 북한 친구들은 그 밤에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열리는 순간 새벽 2시부터 코딩해가지고 쫙 빨리 짜야 되는 경기거든요. 밤낮 그래서 안 가리고. 성적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신기하다.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어떤 오프라인 대회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조금 나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서포트가 끊겨서 못 나가는데 저도 이제 세계 결승이라고 하는 월드 파이널에 참가 자격을 획득을 했었었는데 파이널까지. 예, 캐나다에 가야 했었거든요. 깨네다까지. 캐나다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북한. 캐나다는 적국이다. 미국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 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안 지원해줘서 가서 이기면 나라 자랑인데.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뭐 기술 인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스포츠 하는 애들은 나가거든요. 컴퓨터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전 이런 건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장혁 씨 예.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짠하기도 짠하기도 하고 와 진짜 인재구나. 안타깝네요. 네, 그럼 맞아요. 좀 북한이 해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만큼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대우도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떨지 궁금한데. 김정은 체제에 이제 모든 이제 자원을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 기술자들에게 보상하고 장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이제 미래 과학자골이라는 그 신시까지 만들고 거기에 그들에게 이제 큰 좋은 집, 뭐 편의시설, 우리로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와. 거기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주는 거죠. 또 해커들도 평양시에 거주권을 준다고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부모고 뭐고 다 평양에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혜택으로 볼 수 있고 혜택을 줌으로써 배신하지 않도록 정권을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또 사용하고 있죠. 대우를 받으니까. 정보 전사가 되면요. 일단 남한에서 보면 그 혜택이 별건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건 정말 굉장한 누구나 꿈꿀 수 없는 신의 아마 직장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식료품을 공급받아요. 정기적으로. 예, 크네요. 한 주에 한 번씩 딱딱 차가 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이 고급 주택이 따로 있어요. 야.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양역 주변의 초고층 건물은 그건 이제 그 과학자 그래서 김창익 종합대학 교수들, 박사들, 연구사들인 경우 사이버 애들은 그 비밀이 보장되고 보안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서는 미림대학 근처에 그 접근이 쉽지 않는 아주 거기다가 고호화 아파트를 져놓고 얘네들은 전용 저 버스를 타고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이제 새까만 유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다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출신 성분이 나쁜 과거에는 절대로 승진을 못해요. 이런 무대 못 가죠. 그런데 요즘은 웬간하면 정말 실력이 뚜렷하다, 뛰어나다라고 하면 사이버 부대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일생이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냥 편해지네요. 완전 진분 상승, 계층 상승이 되는 거죠.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북한의 이런 사이버 인재 집중 육성 정책 때문에 최근 북한의 해킹 기술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AI 기술의 활용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 실체를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AI 시대의 도래. AI는 북한의 김정은도 관심을 가진 분야입니다. 최근 연간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장 장비들이 새로 개발되거나 개량되고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최신 과학 기술들이 적극 도입돼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해커들도 AI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AI를 사용한 북한의 해킹 사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해왔습니다. 한 글로벌 보안 기업에선 그 수가 320여 개 기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면접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보 보안 회사에선 화상 면접을 보는 도중 지원자의 모습이 어색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지원자의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침해 지표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란드의 한 IT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면접관이 한 동작을 요구하자 지원자는 이를 거부하며 돌연 화상 면접을 종료했고, 이에 전문가들은 위장 취업하려는 북한 IT 인력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북한의 해킹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AI 연구소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챗GPT를 사용한 정황을 밝혔는데요. 사이버 침입 도구, 암호화폐 정보, 해킹에 사용되는 코드 등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챗GPT의 답변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력은 특정인을 정밀 타격하는 스피어피싱에 악용됐습니다. 이전까진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메일을 보냈다면 현재는 전문가인 양 작성한 메일로 공공기관과 지식인을 겨냥한 맞춤 공격으로 진화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맞춤법 오류나 표현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상당한 수준의 비즈니스 메일을 구현해 분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한미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할 만큼 북한의 해킹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챗GPT 연구에 몰두하고 대북 제재 품목인 미국의 GPU까지 확보해 해킹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주는 편리성, 이와 동시에 사이버 공격도 진화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해킹처럼 무거운 분야뿐 아니라 요즘은 AI 많이 일상화됐잖아요. 혹시 다들 AI 사용하고 계신가요?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AI를 쓰냐? AI는 24시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구글링 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네. 지금 AI를 구글링을 안 하고 AI를 그냥 AI 해버리는 가 거잖아요. 그냥 AI에다가 다 질문을 또 거기다 하고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내가 글을 쓴 거에 있어서 쓴 다음에 야, 오타가 있니? 내가 잘못 쓴 거 있니? 얘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맞아요. 다시 얘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거 또 받아가지고 얘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동등하다 그래야 되나? AI 어떻게 님. 될까요? 친해서. AI님.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자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도 자체 AI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스마트폰을 보면요, 최신 네. 폰을 보면 AI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북한에서 정치적인 것만 터치 안 하면 교육이라든가 상식에 관한 거는 많이 열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점점 걔가 하는 말을 맹신하게 되면 이제 체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사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선 넘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해킹 기술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사이버 안보는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개인이 뚫리면은 그게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주 우리 개인은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다음에 보안 업데이트 이게 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귀찮다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안전한 게 결국은 국가가 안전하다, 세계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가 측면에서 보면요. 국가는 이제 대응 체제를 잘 갖춰야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진짜 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방어적인 것보다 공세적인 방어.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세적인 방어 너무 중요해졌고요. 회복력 중요한 거죠. 공격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키느냐. 근데 또 우리가 이거 공공 영역으로 이제 많이 치부하는 게 있는데 사이버 분야, AI 분야 이제 중요해졌죠. 다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많이 높아요. 결국에는 민간군이 상호 협력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은 국제적 협력이에요. 사이버 여기 국경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보가 어디서 들어오고 공격이 어디서 들어올지 우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악의적인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 알려준 걸 가지고 차단하고 서로 차단했을 때 다 같이 안전한 이런 거죠. 그래서 국제적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에게 이런 뭐 양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이모저모를 보다 보니까 지나친 과도한 호평이나 또 거기에 대한 뭐 예찬 같은 걸로 이제 들어주시 말길 바랍니다. 북한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불법을 저질러서 평화적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파괴하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걸 안 하죠. 또 북한은 국가가 명령을 받은 사이버 요원들 조직 부대가 6천 명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피해가 크고 우리가 이제 시야에 많이 들게 되는데 좀 있어 북한도 이 사이버 상에서 해킹을 가지고 놀아먹던 전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를 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사이버 안보는 더 이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클릭 한 번이 해킹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